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조금 이따 리뷰를 하겠지만 현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뭐 제목은 암시야, 유상차, 형광현미경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한 가지 현미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현미경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현미경들에 대해서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티슈에 우리가 빛을 쪼여주고 그 빛에서 나오는 뭐 반사된 신호라던가 아니면 스캐터링 된 거, 업섭션 된 거, 그 다음에 에미션 된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런 조직에서 꺼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이제 바이오메디컬 옵틱스에서 하는 그런 이미징 이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티슈하고 라이트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이제 스캐터링 그 조직에 있는 그 뭐 각종 뭐 주로 이제 뭐 세포들이 되겠죠. 그런 애들이 이제 스캐터링을 하게 될 때 레일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가 굉장히 작을 때 일어나는 스캐터링을 설명하는 것이고, 미의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좀 클 경우 일어나는 그런 스캐터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스캐터링을 이용을 해서 스캐터링 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면 거기에 어떤 입자들이 있었겠구나 없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업섭션은 주로 특히나 이제 그 생체 조직들이 빛이 파장에 따라서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특정한 어떤 조직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업섭션. 그리고 형광, 플로러센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빛과 조직이 인터랙션을 함에 있어서 형광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빛을 쏴줬을 때 조직이 이제 그 빛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요거는 전에도 보여줬지만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토플로러센스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광 물질이 되겠고,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예제에서는 혈관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플로러센트 에이전트를 밖에서 주입을 해주고 특정한 뭐 단백질이나 뭐 엔자임이나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검출해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뭐 스캐터링, 업섭션, 플로러센스 등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미징 메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도 하게 될 거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스캐터링 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OCT라고 하는 뭐 바이오메디컬, 특히나 이제 메디컬 이미징 쪽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기술 중에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도 어떤 반사되는 신호를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 옵티컬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건데, 빛을 조직으로 집어 넣어주고 얼만큼 흡수되는지 그 광 경로에 따라서 소스와 디텍터의 위치를 바꿔주면 그 내부에 어떤 조직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호를 얻기를 원하는지,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이미징 메서드를 그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작은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얼마나 깊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라이트 소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레이저가 될 수 있고요. 지난 시간 이제 램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레이저의 원리랑 뭐 종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요 레이저의 특성, 뭐 주로 이제 얘가 직진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평행하게 빔이 나갈 수가 있고, 뭐 단일한 파장을 선택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코헤런스가 좋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현미경에 대해서 더 배웠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조금 스페셜한 케이스에 약간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마이크로스코피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빛을 쪼여주고 그 모양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징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 모양을 관찰해내는 건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물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현미경의 원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우선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고요. 말 그대로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는 현미경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두운 현미경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두운 현미경. 여러분들 현미경 보셨으면 기본적으로 아이피스를 통해서 샘플을 관찰할 때 샘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밝아요. 그죠? 밑에서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은데 거기에 샘플을 넣으면 그 샘플의 모양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반대로 이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무언가를 관찰하게 되는 건데, 원리는 말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로도 지금 낮에 별이 관찰을 못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마치 햇님이 저쪽 서쪽 하늘로 넘어가듯이 별님들도 다 넘어가서 안 보이는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은 대답을 하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기 별이 무수히 많지만 실제 이제 그 태양빛 때문에 너무 밝기 때문에, 그죠? 말하자면 백그라운드가 너무 밝은 거죠. 별빛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별이 관찰이 안 되죠. 저녁 하늘에 별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 달이 보일 수도 있고 무슨 금성 이런 애들이 보이긴 하죠. 어쨌거나 여기에 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태양빛이 이 대기 중에서 스캐터링 됐기 때문에 그 빛들로 인해서 그 별빛은 다 가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처럼 현미경에서도 만약에 배경이 너무 밝으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도 우리가 관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나오게 된 거고요.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unstained transparent specimen 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어떤 세포를 관찰하든 어떤 작은 굉장히 작은 말하자면 단세포 생물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하거나 할 때, 조직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스테인을 안 한 조직은 굉장히 투명하죠. 그래서 빛이 그냥 통과를 해요. 그래서 현미경 위에다가 그런 샘플을 올려놓더라도 빛이 다 그냥 투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백그라운드에 그런 투명한 물체를 올려놓으면 그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어두우면 그 원래 있던 애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아주 좋은 예제는 아닌데, 얘는 소위 이제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 샘플을 얹어놓은 경우이고, 얘가 이제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샘플을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서 빛을 쏴주고 위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그 샘플이 빛을 차단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빛을 그대로 다 투과해주면 여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밝기가 다 똑같을 테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세미 트랜스페런트한 경우에요. 어떤 대체적으로 트랜스페런트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빛을 어쨌든 차단해줘서 우리가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어두운 상태에서 밝게 그 조직을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밑에서 조명을 해주고 위에서 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트랜스미티드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인데, 밑에서 조명을 해주고 위에서 관찰을 해주는, 콘덴서에서 빛을 모아서 샘플에 쏴주고 위에서 관찰하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서 쏴주는 빛의 각도가 여기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올라와서 반사돼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샘플에 쏴줘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각도로만 조직에 빛을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샘플 슬라이드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빛이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큰 각도로 진행을 하다가 대물렌즈에 입사되지 않고 대물렌즈 바깥으로 그냥 퍼져서 우리 눈에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각도의 조명해주는 각도의 차이. 대물렌즈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각도는 예를 들면 한 30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명을 해주기로 한 40도 이상의 빛으로만 조명을 해주면 샘플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샘플을 만약에 놔줘서 그 샘플로 인해서
이 빛이 회절되거나 아니면은 산란되거나 해서 그 빛의 일부분이 대물 렌즈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럼 비로소 우리가 그 빛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지금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 부분에서 빛이 뭐 굴절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각도가 특정하게 돼서 아니면 이쪽에 있는 어떤 작은 매질들이 빛을 산란시켰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샘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주 어둡게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빛의 경로가 바뀌어서 대물 렌즈 안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스페시멘이 없으면은 모든 레이들이 대물 렌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는 어둡게 보여서 이제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시멘을 놓게 되면 슬라이드 위에 그러면은 스페시멘을 통과한 것이 뭐 회절되거나 뭐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아니면 여기 빠졌는데 뭐 스캐터링이 되거나 그렇게 된 레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셀의 멤브레인이나 뉴클리어스나 뭐 아니면 다른 인터널 스트럭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빛의 경로가 꺾이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페인트 레이가 오브젝티브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빛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경이 완전히 까맣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빛만 얘네들에 의해서 빛의 방향을 바꾸어서 대물 렌즈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셀에 이제 나노 파티클을 이제 셀 멤브레인 쪽에 이제 나노 파티클을 집어넣은 것들인데 나노 파티클은 말 그대로 크기가 나노 사이즈예요. 그래서 빛을 밑에서 비춰주면 얘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지는 거의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100이라고 하는 빛을 밑에서 쏴줬을 때 뭐 한 0.1% 정도 빛을 차단하거나 뭐 산란시키거나 빛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100에서 99.9로 밝기가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그걸 관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에 묻혀서. 그렇지만 다크 필드로 조명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100이라는 조명을 해주고 그 중에서 만약에 0.1%만 우리가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0%였던 게 0.1%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파티클들 아니면은 트랜스페런트한 샘플들은 이제 이런 다크 필드로 관찰을 할 때 비로소 관찰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틀렸다. 제목이 틀렸는데 Reflected Dark Field Microscope인데 아까는 밑에서 이렇게 큰 각도로 조명을 해서 위에 대물 렌즈가 있는 상황이고요. Reflected Light Dark Field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빛이 반사를 하는지 반사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해줄 때는 굉장히 큰 각도로 조명을 해주고 만약에 그냥 샘플이 그대로 반사만 하면 이 각도 그대로 나가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없고 얘가 만약에 스캐터링이 되거나 빛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주면 빛의 각도를 완전히 바꿔주면 대물 렌즈로 들어와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아까와 같은 트랜스미티드 타입도 있고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플렉티드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빛을 쏴줄 때 링 모양으로 조명을 해주기 위해서 가운데를 막는 어떤 스탑이 있고 그 다음에 링 모양으로 조명을 해주기 위해서 미러가 링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조명을 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건 이 가운데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없거나 그냥 그대로 반사만 시켜주면 편편하게 반사만 시켜주면 우리가 관찰하는 빛은 전혀 없게 되고 스캐터링을 시켜줬을 때에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물 렌즈도 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이 타입에서는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조명을 해줘야 되고 큰 각도로 조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작은 각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채널이 말하자면 더 있는 거죠. 조명을 해주는 채널이. 그래서 여기서 산란된 빛은 아니면 뭐 회절된 빛은 대물 렌즈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반사된 빛은 뭐 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트랜스미티드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조명을 해주는 부분 뭐 이렇게 빛을 갈라주는 partial mirror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대물 렌즈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Reflected Light Microscopy 다크 필드에서 이제 반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 그런 그 소위 이제 생체 조직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도 많이 말하자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는 Bright Field Reflected Microscope로 어떤 회로를 찍은 거고요. 그 회로를 이제 관찰을 한 거고, 얘는 다크 필드로 조명을 해줘서 회로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Reflected, 그냥 일반적으로 Bright Field는 뭔가 반사를 하는 면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밝게 볼 수 있는 거,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스캐터링이 된 그런 빛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뭐 지금 모양은 비슷하지만 약간 반전된 듯한 뭐 느낌도 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는 반사가 잘 되는 부분이 밝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편편한 반사가 되는 면이 밝고, 지금 이런 부분은 전극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우둘투둘하기 때문에 반사가, 물론 반사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런 편편한 거울처럼 편편한 면보다는 반사되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거고요.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반사가 되는 거는 관찰을 전혀 하지 않고요. 오로지 스캐터링 된 거, 그러니까 빛의 각도가 샘플을 맞고 완전히 바뀌면 다크필드로 관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솔더링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스캐터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빛의 각도가 좀 랜덤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보이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편편한 부분은 오히려 검게 나오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엣지 부분에서는 빛이 엣지를 맞고 그냥 똑바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산란이 되기 때문에 엣지 부분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상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마이크로스코피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슈퍼컨덕팅 필라멘트, 뭐 커퍼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 커퍼로 이렇게 와이어들이 쫙 모여 있는 그런 구조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브라이트 필드로 찍으면은 편편한 면을 얻을 수가 있고, 다크 필드로 찍을 때는 이런 스캐터링이 잘 되는 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게 저기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라는 다른 기법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법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샘플에서 전혀 다른 정보를,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거죠.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는 그래도 개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특정한 형태의 마이크로스코프를 개발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웬만한 고급 현미경에는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현미경이고요. 얘는 페이즈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페이즈를 우리가 이미징하는 컨트라스트로서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앰플리튜드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하고 아까 얘기한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것들이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현미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빛을 밑에서 쏴주고 어떤 샘플이 있을 때 앰플리튜드의 차이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앰플리튜드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가 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그냥 제일 뻔하니까.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마이크로스코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페이즈 컨트라스트는 말 그대로 어떤 샘플이 페이즈를 바꾸게 되면 그 페이즈를 컨트라스트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가 되고요. 어떤 거냐면은 샘플이 만약에 트랜스페어런트한데 두께가 좀 다르다. 샘플이. 그러면은 이쪽을 지나가는 빛이랑 뭐 더 두꺼운 곳을 지나가는 빛이랑 뭐 샘플이 없는 곳을 지나가는 빛이랑 앰플리튜드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트랜스페어런트한 샘플이면, 그죠?
트랜스페어런트 하면 여기도 밝고 여기도 밝고 여기도 밝고 다 밝을 테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그란 셀을 관찰하는데 얘가 트랜스페어런트 하면 그러면 우리는 컨트라스트 그 앰플리튜드에서는 밝기에서는 어떠한 컨트라스트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페이즈는 달라져 있어요. 불행히도 우리 눈은 페이즈를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은 빛의 파장, 그러니까 색깔은 좀 알아낼 수가 있고 잘 알아내죠, 꽤. 그리고 빛의 밝기, 앰플리튜드 또 알아내는데 빛의 페이즈, 그러니까 웨이브가 이렇게 올 때 얘가 얼마나 센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것은 우리 눈이, 그리고 뭐 소위 이제 뭐 이미징, 뭐 CCD나 CMOS 디텍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알아내는데 뭐 필터도 이용을 하고 해서, 그런데 페이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쉽사리 알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가 지금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 정보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를 지나가는 것과 여기를 지나가는 것과 페이즈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즈가 달라지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즈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unstained transparent specimen, 걔는 앰플리튜드는 변화시키지 않고 페이즈만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빛에. 그래서 페이즈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는 굉장히 석세서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널리 퍼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도 받았어요. 노벨상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거의 뭐 한 세기 동안 거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페이즈 스페서맨의 페이즈 컨트라스트를 얻어내는데 앰플리튜드로서 바꿔주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페이즈의 차이를 앰플리튜드의 차이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앰플리튜드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조명을 해주고 위에서 보는 그런 트랜스미티드 타입의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브라이트필드 마이크로스코피하고 차이점은 여기 애뉴얼러 링이 있어서 링 형태로 조명을 해주게 되고요. 어찌 보면 약간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랑도 좀 비슷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링 형태로 조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페서맨이 있고 오브젝티브 렌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컨주게이시 되는 포인트에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에 뭐가 있냐면 여기도 페이즈 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즈 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 요 링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상을 바꿔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상을 바꿔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상이 바뀌지 않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링의 앰플리튜드도 살짝 줄여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페이즈 스페시멘에서 페이즈가 바뀐 부분을 앰플리튜드로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샘플이 없으면 밑에서 링 모양으로 조명해준 그 빛이 요 안에 있는 링 쪽으로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모양을 딱 매치시켜놨기 때문에. 샘플이 없으면 여기서 들어온 빛은 여기만 지나가게 되고요. 샘플이 있어서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중에 일부분이 이쪽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쪽. 위상이 다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라고 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 발표자를 만들 때 이렇게 해놓으면 막 뭐라 그래. 도대체 읽으라고 해놓은 거냐. 그건 지금 읽으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한번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 붙여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위에서 조명하네. 위에서 조명을 해줍니다. 링 모양으로. 그래서 링 모양으로 조명을 해줘서 여기 이제 페트리 디시에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나가는데 샘플을 지나지 않은 빛은 그대로 이 링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강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샘플을 통과한 부분은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빛이 조금씩 꺾인다는 거죠. 샘플을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셀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한 4분의 람다 정도
위상이 조금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샘플이 있을 경우에는, 샘플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지나가면, 샘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이쪽이 더 속도가 빨라지기,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 속도가 빨라지나? 속도가 느려지지, n만큼. 그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비해서 위상이, 얘는 여기까지 왔는데 빨라지지, 마이너스. 헷갈리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얘랑 대략 일반적인 샘플에서 4분의 람다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이랑 노란 부분이랑 4분의 람다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4분의 람다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그 간섭을 시키면, 물론 뭐 보강 간섭이나 뭐 상쇄 간섭의 그 중간쯤이 되는 그런 간섭이 일어나서 약간 애매하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페이즈 플레이트의 요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4분의 람다만큼의 위상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4분의 람다만큼의 위상이 더 차이가 날 수 있게 만들어서 샘플을 지나고 나면 4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샘플을 지나지 않은 빛에다가 4분의 람다만큼 더 위상 차이를 둬서 결국 샘플을 지난 애들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서 상쇄 간섭이 되고, 2분의 람다라는 얘기는 요게 람다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게 2분의 람다만큼 밀리면 이렇게 생기니까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죠. 4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뭐 이렇게 돼서 약간 뭐 애매한 간섭이 일어나게 돼서 차이가 확연하게 나진 않죠. 그래서 샘플이 없을 때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샘플이 놓이게 되면 그 샘플에 의해서 약간 위치를 바꾸게 된 그 아이들은 이제 2분의 람다만큼 결론적으로 위상 차이가 생겨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상 차이가 상쇄 간섭, 앰플리튜드로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링 조명을 해주면서 그 링에 맞는 페이즈 플레이트, 4분의 람다만큼의 링 모양을 가지고 있는 페이즈 플레이트를 놓으면 원래 트랜스페런트한 샘플에서 앰플리튜드, 위상 차이를 앰플리튜드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쇄 간섭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일반적으로 빛을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약간의 회색 필터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위상도 바꾸고 조금 어둡게 만들고, 그래야지 그 간섭을 해줄 때 조금 더 완벽하게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요게 MDCK 셀이라고 하는 것을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셀들이 놓여 있고 얘를 밑에서 조명을 하면서 위에서 바라본 건데 뭐 전혀 안 보이지는 않죠. 그래도 셀에 이제 어떤 조직들에 의해서 조금씩 빛이 산란되기도 하고, 실제 뭐 앰플리튜드가 조금 변하기도 하고, 특히 엣지 부분은 뭐 살짝 보이기는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확연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는 없는데, 요거를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로 관찰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런 엣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페이즈의 변화가 앰플리튜드 차이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차이들도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하면은 뭐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페이즈 마이크로스코프에서는 굉장히 확연하게 이런 트랜스페런트한 샘플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플로로선스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는 그 트랜스페런트한 샘플의 그런 구조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플로로선스 마이크로스코피는 그 중에서 좀 특수한, 뭐 특정한
특정한 부분만, 뭐 여기에서는 지금 뉴클레우스가 될 텐데 특정한 부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멀지시키면은 뭐 얘보다도 조금 더 확연하게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조금 바꿔서 페이지 컨트라스트도 같이 얻고 플로러센스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페이지 플레이트가 더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샘플 자체도 이 빛이 진행하는 거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관찰하는 것이 4분의 람다 정도 페이즈를 딜레이 시키기 때문에 그 두께하고 그 리프락티브 인덱스를 고려를 하면, 그래서 4분의 람다 정도 위상차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어썸션을 하고 지나가면 샘플이 없는 부분하고 샘플이 있는 부분하고의 차이는 4분의 람다 정도가 나는 거죠. 근데 4분의 람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4분의 람다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리프락티브 인덱스 차이가 다른 물질로 만들어주면 이쪽을 지나가는 거랑 이쪽을 지나가는 거랑 위상 차이가 4분의 람다만큼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지나면 얘가 빛이 방향을 조금 꺾게 되고, 그런 애들은 다른 위치를 지나가면서 위상차가 한 번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람다를 만들어주는 거죠. 샘플을 지나지 않은 거는 그대로 이쪽으로 지나가고, 샘플을 지나고 얘를 지나면 2분의 람다만큼의 위상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샘플을 지난 것과 지나지 않은 것을 이제 간섭을 시켜주게 되면 샘플을 지난 것은 상쇄 간섭으로 인해서 어둡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웨이 필터랑 지금 디텐션 플레이트 있는 부분을 안 지난 빛이 지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샘플이 없으면 모든 빛이 여길 지나갈 거예요. 샘플이 없으면. 근데 그 중에서 샘플을 맞은 애는 얘가 경로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요 링이 아닌 옆에 쪽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맞은 애들만 선택적으로 위상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샘플을 맞지 않으면은 요 링을 지난다 라는 거. 샘플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그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으로 지나간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샘플을 지나가면서 생긴 위상차 더하기 이 페이지 플레이트에서 생기는 위상차를 더하면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한다. 물론 그게 아주 정확히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샘플의 두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두워지는 부분도 있고 밝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페이지 플레이트를 만들 때 이 위상 차이를 다시 반대로 조정을 해서 샘플이 있는 경우에 밝게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상쇄 간섭을 아예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앰플리튜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해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간섭을 시키고 싶은 건데, 샘플을 지나간 애들이 상쇄 간섭이 되도록 위상을 만들어 주는데, 일반적으로 샘플에 의해서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된 빛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빛이 작아요. 그래서 그 크기를 맞춰주고 싶어서 샘플을 지나지 않은, 데비에이션이 되지 않은 애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이라는 빛을 쏴주면 뭐 90은 그대로 지나가고 10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샘플에 의해서 데비에이션이 되면 90의 크기를 갖는 것하고 그거랑 위상은 반대지만 10의 크기를 갖는 거하고 상쇄 간섭을 시켜봤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얘를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섭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주 엄밀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가정이 샘플을 지나면서 4분의 람다 정도의 위상차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게 모든 샘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뭐 셀들은 이제 그 정도가 생기더라. 그래서 4분의 람다짜리
어떤 위상을 바꿔줄 수 있는 플레이트를 링 모양으로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럼 샘플을 지난 빛이 전부 다 여기나 여기를 통과하느냐? 꼭 그렇지도 사실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분은 여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일부분은 이쪽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거 하나는 샘플이 없으면 모든 빛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샘플에 의해서 이쪽으로 간 빛의 위상을 바꿔줘서 그 위상에서 컨트라스트를 얻어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이것도 잘 한 번씩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찌 보면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좀 비슷한 경향도 있지만 또 다른 디퍼런셜 인터피어런스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DIC 마이크로스코피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하냐면 간섭을 시켜서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요. 근데 디퍼런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간섭을 하냐면 두 개의 그러니까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이랑 아주 똑같이 생긴 것을 살짝 시프트를 시켜. 살짝 시프트를 시켜서 그 차이를 가지고 간섭을 시켜주면 뭔가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신호가 있을 거예요. 이게 평평한 샘플이면 이렇게 시프트를 시켜봤자 다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고 뭔가 이제 뭐 엣지가 있거나 뭔가 뭐 파인 스트럭처가 있거나 하면 얘를 시프트를 시키면 그쪽에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간섭을 시켜서 컨트라스트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현미경에 폴러라이저도 추가로 넣고 여기 이제 노만스키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명하는 쪽에 폴러라이저와 프리즘이 붙고 그 다음에 디텍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즘과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폴러라이저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각도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0도에서 45도, 90도 이렇게 이제 방향이 좀 달라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현미경에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폴러라이저 조명을 해줄 때 그 다음에 프리즘 이 프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리즘이랑은 약간 달라요. 프리즘 그 다음에 여기 샘플이 놓이고 다시 프리즘 다른 폴러라이저 애널라이저라고 불리는 그래서 여기서 올라스톤 프리즘 아니면은 뭐 노만스키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그 폴러리제이션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0도냐 90도냐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프리즘이에요. 뭐 원리는 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복굴절이라고 하는 것과 결국에는 마찬가지고요. 그 굴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폴러리제이션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는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이게 아주 약간의 시프트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마이크론 수준의 이제 시프트를 생기게 조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를 따라가 보면 그 레이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샘플의 거의 같은 위치에 살짝 옆에 것을 조명을 해주고요. 쭉 올라와서 다시 똑같은 프리즘에 의해서 합쳐집니다. 시프트 됐던 게 다시 합쳐지고 근데 얘네 둘은 그 폴러리제이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간섭을 얻을 수는 없고요. 0도, 90도 폴러리제이션 돼 있는 거에 간섭을 얻기 위해서는 45도짜리 폴러라이저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섭된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고사 때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이렇게 폴러라이즈도 되어 있는 거에 45도짜리 폴러라이저를 넣으면 그러면은 코사인 45가 되면서 이쪽 방향으로 폴러리제이션 되어 있는 빛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을 내가 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0도, 얘가 만약에 90도로 폴러라이즈 되어 있는 빛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마이너스 45가 되든 이렇게 되어 있는 똑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으면 요거 자체만 바라보면은 간섭 신호를 전혀 얻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45도로 돌아가 있는 그런 폴러라이저를 놓으면 요거 두 개의 간섭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위상이 같으면 보강 간섭을 얻을 테고 얘랑 위상이 다르면 상쇄 간섭을 얻을 테고 그래서 그 작업을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샘플의 위치가 아주 살짝 다른 거고요. 지나간 샘플의 위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돼요. 어떤 좀 동그란 좀 투명한 위상을 바꿔주는 물체가 있으면, 그리고 저 shear axis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프리즘에 의해서 빛을 갈라주는 방향. 그래서 사실 얘는 우리가 2차원 공간을 보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살짝 쉬프트 시키면서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거에 이제 지금 이건 어떤 세포의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인데, 그러니까 두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 즉 두께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고 그 각각의 광 경로 차이를 살펴보면 이런 식의 우리가 앰플리튜드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엣지 부분에서 신호를 얻고 가운데 부분은 신호가 안 나오고 다시 엣지 부분에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이 되고, 조명을 해줄 때 각 그 폴러라이제이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바뀐 경우 아무 샘플도 없으면 얘랑 광 경로 차이가 나지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폴러리제이션 방향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얘랑 지나온 광 경로 차이가 똑같아서 폴러리제이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 프리즘, 그러니까 90도 돌아가 있는 프리즘을 통과를 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를 통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지나간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폴러리제이션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여기서 막히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랑 지나간 것의 광 경로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폴러리제이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폴러라이저에서 45도로 폴러리제이션을 놓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요거하고 동일한 크기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갈라져서 샘플의 약간 다른 위치로, 이렇게 폴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애랑 이렇게 폴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애가 약간 다른 위치로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위상이 바뀌지 않으면 요 폴러라이제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가 위상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 그 로테이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거하고의 그 위상 차이가 생기면, 그래서 만약에 회전을 하게 되는 폴러리제이션이 생기게 되는 상황, 그리고 요 폴러리제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45도로 또 하나의 폴러라이저를 놓게 되면 얘가 그대로 들어와서 샘플을 지나가서 이 폴러리제이션을 유지하게 되면 얘하고 얘는 90도 차이가 나서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위상이 변하면서 얘가 서큘러 폴러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 얘를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상이 변하지 않으면 얘한테는 90도 차이가 나서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고요. 얘에 의해서 두 개의 위상이 바뀌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일부분이 이 애널라이저를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앰플리튜드가 관찰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것과 여기를 지나는 것에 위상 차이가 생기면 그 위상 차에 따라서 간섭되는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 샘플의 위치에 따른 그 광 경로 차이를 앰플리튜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샘플이 없거나 샘플이 일정하면 신호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보면 아까도 봤던 건데 브라이트 필드로는 이렇게 보이고 DIC로 관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DIC 이미지의 특징은 약간 입체적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쉬어 방향이 이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밝게 보이고 이 부분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빔을 이렇게 쏴줬을 때 보강 간섭이 될 수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쏴주면 상쇄 간섭이 돼요. 이게 위상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옆에서 조명을 해준 것과 같은 약간 빛을 마치 저쪽에서 이쪽으로 쏴준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이 위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치 빛을 여기서 쏴준 것과 같이 이 부분은 보강 간섭이 생기고 이 반대쪽 부분은 상쇄 간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면서. 요거는 그래서 한 가지 예인데 언스테인 셀에서 브라이트 필드하고 페이즈 컨트라스트 DIC 그리고 다크 필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샘플에서도 특히나 이제 얘가 트랜스페런트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정보를 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또 다른 예. 뭐 DIC에다가 플로러센스도 같이 오버레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브라이트 필드인가? 브라이트 필드, 페이즈 컨트라스트. 각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을 얻게 됩니다. 플로러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플로러센스는 그러니까 빛의 에미션인데 빛이 방출되는 건데 어떤 물질이 빛을 흡수했다가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방출되는 빛은 observed된 light보다는 긴 웨이브랭스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일렉트론이 excited 되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면서 excited 되었다가 다시 ground state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톰이나 몰레큘이 빛을 흡수했다가 특정한 파장을 빛을 흡수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파장으로 약간의 인터벌 후에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애들이 이 녹색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했다가 그래서 이제 익사이테이션 혹은 업섭션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의 인터벌 동안 뭐 10의 마이너스 1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의 시간 동안 뭐 이제 vibrational relaxation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살짝 잃어요. 에너지를 살짝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광을 방출하게 됩니다. 플로러센스. 그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뭐 이 부분은 뭐 플로러센스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이건 좀 굉장히 좀 긴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플로러센스라고 하는 거는 한 나노세컨드 정도 단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빛을 빵 쏴주고 나노세컨드 정도 시간 후에 이제 형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물질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저 플로러센스 시간이 달라지고 요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미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플로러센스의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을 스펙트럼에 따라서 지금 요거는 웨이브 넘버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웨이브랭스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웨이브랭스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업섭션 하는 에너지가 더 크고 에미션 해주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밴드의 요 각각의 밴드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피크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개의 피크로 스펙트럼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는 솔루션에서는 이런 피크들이 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에너지가 좀 믹스되면서.
에미션 스펙트럼은 익사이테이션 에너지하고는 인디펜던트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위에 에미션이 되는 거는 요런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익사이테이션을 뭘로 해줬느냐에 상관없이 요 스펙트럼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요걸로 익사이테이션을 해줘도 요 에너지로 익사이테이션 해줘도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서 익사이테이션 해줘도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에 인디펜던트하게 에미션이 나온다라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에미션은 더 길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요 그림에서처럼 플로러선스 스펙트럼이랑 업섭션 스펙트럼이랑은 약간 미러 이미지 비슷하고 그렇지만 솔루션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솔루션에서는 저게 좀 많이 깨져요. 그래서 솔루션에서는 에미션 스펙트럼이 약간 더 브로드해지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퀴닌이라고 하는 것의 업섭션이랑 에미션 스펙트럼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이브랭스의 역수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익사이테이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요게 에미션 스펙트럼이 되고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를 스톡스 시프트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이제 웨이브랭스로서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어떤 샘플들이 오토플로러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네랄도 그렇고 크리스탈도 그렇고 뭐 레진이나 어떤 드럭이나 등등등등 우리 이제 생체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뭐 미네랄들을 쫙 모아놓고 UV를 싹 쏘면 이제 오토플로러선스에 의해서 즉각각으로 이제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동일한 UV를 쏴주더라도 저 스펙트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쁜 색깔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UV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UV를 쏴줬을 때 빛이 좀 장파장이 되면서 고유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런 색깔을 보여주게 됩니다. 흔히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엑소지너스 플로러선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어떤 플로로크롬, 특별한 티슈, 뭐 박테리아나 아니면 다른 패서젠들을 염색을 하기 위한 플로로크롬들을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 그죠? 어떤 플로러선스를 이용한 그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안티젠들을 관찰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고 요사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요만큼 담아서 막 몇십만 원씩에 팔고 그래요. 이 부분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섭션과 저기 에미션 되는 부분이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오버랩이 거의 100% 오버랩이 있습니다.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에.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에서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미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해주는 것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색깔의 다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런 필터, 익사이터 필터 아니면 익사이테이션 필터, 그다음에 에미티드 베리어 필터, 뭐 에미션 필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익사이터 필터에서는 어떤 색깔을 골라주냐면은 익사이테이션 해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빛만 골라서 샘플에 빛을 쏴주고 그 다음에 베리어 필터에서는 에미션 되는 빛만을 선택해서 우리가 에미션을 관찰하고요. 아까 위에서 오토플로러선스에서 되게 예쁜 그림을 봤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UV도 쏴준 만큼 여기서 반사된 UV도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은 UV를 전혀 감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UV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과정에서 이 필터가 없으면 우리가 쏴준 빛이 이쪽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형광도 같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주로 이 형광 빛의 세기보다 쏴준 빛이 어떤 식으로든 반사되고 산란돼서 들어오는 빛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색깔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이게 형광 때문에 나오는 빛인지 아니면 우리가 쏴준 빛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거를 골라줄 수 있는 색깔을 선택해주는 베리어 필터가 반드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러선스 마이크로스콥은 흔히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샘플을 놓는데 주로 이제 빛을 쏴주는 방향에서 빛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쏴주면서 아까 봤던 필터,
익사이테이션 필터가 있고 빛을 받는 과정에서 에미션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쏴준 것과 받는 것을 경로를 바꿔줄 수 있는 이색 거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필터와 그 다음에 배리어 필터가 각각 파장에 맞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이크로매틱 미러, 이색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장은 반사시키고 이 파장은 투과시켜주는, 그래서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를 반사시켜서 샘플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온 빛 중에서 에미션 되는 빛은 그대로 투과시켜서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 셋이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예를 들면 뭐 화이트에서부터 초록색만 골라주고 초록색은 반사시키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반사시킨 데서 샘플에 이제 반사도 되고 그리고 형광도 올라올 텐데 반사된 거는 여기서 어차피 다시 저쪽으로 가서 상관이 없고 투과되는 거는 형광에 해당하는 빛만 투과를 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 형광에 해당하는 색깔만 골라서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일반적으로 세트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터렛으로 달아서 돌려가면서 각각의 색깔을 선택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골라주는 필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멀티레이어 코팅을 해서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유리는 뭐 일반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4% 정도의 빛이 반사가 되죠. 파장에 크게 상관없이. 그런데 그 반사되는 것들을 요 두께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머티리얼을 잘 선택을 해서 여러 층을 쌓으면 어떤 특정한 빛은 반사시키고 특정한 빛은 투과를 시키는 그런 필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특정한 색깔은 투과시키면서 나머지는 차단하고 뭐 특정한 색깔은 반사시키고 특정한 색깔은 투과시키고 그런 필터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뭐 수십 레이어, 수백 레이어를 번갈아 가면서 샀습니다. 한 100나노 정도, 200나노 정도 두께로.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필터 세트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익사이테이션, 에미션에 맞춰서 이 정도에 맞게끔 이제 필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필터는 하나의 필터인데 두 가지 웨이브랭스를 투과시키는 그런 필터들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다이를 한꺼번에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 밴드도 있습니다. 형광 이미징을 할 때 있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형광,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하는 그 사이클이 무한히 반복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이 형광을 방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이제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고요. 블리칭이 이제 이렇게 탈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에 의해서 탈색되는 포토 블리칭 현상이 있고 흔히 많이 쓰이는 FITC라고 하는 염료는 3만 사이클 정도. 그러니까 포톤을 받아들이고 다시 포톤을 내보내는 걸 3만 번 정도 반복하면 더 이상 이제 형광을 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한 건데 3가지 염료로 염색을 해서 이제 셀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뭐 블리칭이 금방 되고요. 어떤 애는 블리칭이 늦게 되고요. 그리고 빛을 많이 쏘면 블리칭이 빨리 되고 당연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블리칭이 많이 되어서 파란색 부분을 뭐 관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험을 할 때는 고려를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신호가 안 나오는데 얘가 블리칭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원래 없는 신호인지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블리칭이 빨리 돼요. 그 이유는 포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금방 없어지고 빨간색은 그래도 좀 오래 가고 일루미네이션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 가지 그냥 빛을 쏴주는 게 아니고 램프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히트 필터라고 하는 건 특정한 그러니까 IR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주는 그런 필터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뉴트럴 덴서티 필터라고 하는 거는 빛의 밝기를 조정해주는 필터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어펄처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런 영역을 관찰할 때 진짜 필요한 부분만 조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광에서는. 요만큼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만큼을 다 조명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관찰할 수도 있는 부분을 괜히 블리칭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관찰하고 싶은 부분만을 조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에서 특히 그렇고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할 때 이제 이런 어펄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퀄러 일루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균일한 조명을 위해서 데물 렌즈의 백포컬 플레인에다가 아크램프의 이미지가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스페시멘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이제 계속 이미지 플레인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어떤 그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요 위치에다가는 그 필드의 지름을 조절할 수 있는 어퍼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것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빛을 밑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차이는 전혀 없고, 흔히 이제 현미경 우리가 위에서 관찰하는데 밑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일루미네이션은 이 위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위는 그냥 없다고 쳐도 되고, 물론 이렇게 빛을 쏴주면서 그 브라이트 필드 현미경을 관찰하기 위해서 위에서 조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밑에 쪽 부분만 생각해 보면 조명을 밑에서 해주고 데물 렌즈가 있어서 밑에 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꺾어서 우리 눈으로 아이피스로 관찰할 수 있고, 뭐 미러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뭐 카메라로 같이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밑으로 관찰하는 이유는 이제 페트리 디시 같은 데다가 셀을 키우면서 관찰할 때 이걸 위에서 보려고 하면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페트리 디시를 뚫고 밑에서 그냥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이브 셀을 관찰하는데 훨씬 더 편하죠. 왜냐면 그냥 그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페트리 디시에 있는 이 바닥면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위에서 보는 현미경이 있으면 얘를 뒤집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도 바이올로지 랩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디쉬만 놓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넣어주는 형광 플루어센스 다이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이제 흔히 많이 사용이 되는 형광 다이들인데, 대피라고 하는 거는 DNA를 이제 스테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니콜라이를 관찰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FITC라고 하는 거나 뭐 TRITC 같은 것들이 이제 안티바디랑 같이 사용이 되어서 이제 널리 굉장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각각 등등등을 염색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이제 대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UV 영역에서 조명을 해주고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셀 뉴클라이가 보이게 되고, 이제 다른 그 안티바디들과 초록색, 빨강색 같이 붙여서 이렇게 셀의 뉴클라이하고 뭐 사이토플라즘이랑 뭐 다른 스트럭처도 같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셀 뉴클라이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겼는지, 이 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데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이뮤노플루어센스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고요. 그냥 형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궁금한 부분? 괜찮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